하며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었다. 그것이 영석의 말투였다. 그는 늘 자기 얘기부터 시작하려 들었다. 그건 그렇고 집이 어디죠? 이거 금시초문인데 집이 나하고 같은 방향인 줄은? 그렇다면 미쏘, 우리 매일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합시다. 앞자리에 앉았던 노동자 차림의 사내가 낄낄 웃었다. 미쏘, 그동안 나 가벌해주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오늘 내가 한턱 내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시다. 안 돼요. 그제야 경화는 소리를 내어 거절을 했다. 밤이 늦었는데요. 그리고 강 선생님은 무척 취하셨어요. 가만히 있자. 시간이 오라. 아직 9시도 채 못 됐군. 이봐요. 아직 초저녁이요. 초저녁. 평소에 신세진 것을 오늘 갚는다는데 뭘 그러쇼. 이봐 차장. 스톱이라니까. 정거장에서 차가 섰다. 그러자 영숙은 무리하게 경화의 손을 잡아 끌며 버스 입구로 갔다. 경화는 할 수 없이 영숙의 뒤를 따랐다. 재물 많이 보쇼. 신나는 달밤이로구나. 아까부터 경화를 보고 있던 노동자 차림의 사내가 사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빈장되었다. 내린 곳은 종로거리였다. 술이 취해서 여자에게 대담할 수 있는 사내는 의외로 소극적이고 소심한 데가 있는 법이다. 그런 사내는 술이 취하지 않았을 때는 얌전하고 예의 바르나 술만 마시면 한 잔을 들었건 10잔을 들었건 술을 마셨다는 것을 핑계삼아 술주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영석이가 그랬다. 그는 마치 오래 사귄 애인 사이이기나 한 듯 함부로 경화의 손을 잡으려 들었고 짐짓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한턱 내리다 까짓것 이 쌍놈의 세상 술밖에 좋은 게 더 있겠소? 나야 매일매일 가불 인생이지만 그래도 오늘 경화씨에게 한턱 낼 돈은 있어요. 히히. 영석은 제가 말하고 제가 웃었다. 마치 서투른 희곡배우처럼. 하지만 그는 언뜻 쓸쓸하고 고독하게 보였다. 거리에 내온 불빛이 비친 얼굴은 희고 오히려 단정해 보이기도 했다. 잘 말만 하셔. 어디든지 모시고 갈 테니까. 아참 술 좀 마실 줄 알아요? 집으로 가겠어요. 경화는 핸드백을 지켜들며 말을 했다. 집이라고요? 집이 어디 있는데? 젠장. 강 선생님도 집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아요? 밤이 늦었는데. 이봐요 미쇼. 주거지만 썩어지면 가지고 그리 재짐합시다. 젠장 착합시다. 싸고 깨끗한 술집을 내가 알고 있어요. 영석은 먼저 앞서서 성큼성큼 걸었다. 경화는 할 수 없이 영석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솔직히 싫은 기분은 아니었다. 경화는 여자라면 마땅히 뽀록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뒷모습을 보인 채 집으로 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화는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면 사내가 무안해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영숙은 유달리 자존심이 강한 편으로 조그만 반발에도 쉽사리 엄살을 부리는 사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화장을 짙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니 강 선생님 웬일이에요? 이것 봐라. 아니 웬일이야. 엉? 이밤중에 꽁 구워 먹을 일이라도 있나? 쥐약이라도 잡수셨나? 이거 웬일이야? 그러자 여자는 큰소리로 카이카이 웃으며 영숙의 어깨를 버릇없이 툭툭 쳤다. 놀러오세요. 요새 재미 좋으신가 봐. 여자는 힐끗 경화를 쳐다보았다. 재미야 깨소금이지. 히히 보시다시피. 영숙은 짐짓 어깨를 폈다. 아이 깍쟁이. 여자는 무리하게도 영숙의 얼굴을 쓰다듬더니 그럼 또 봐요 하고는 무전기를 걸어 사라져갔다. 여자가 사라지길 기다려 영숙은 경화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바보 같은 자식. 영숙은 침을 tet에 뱉었다. 전에 알던 계집애요. 영숙은 필요 이상의 욕을 하였다. 그는 허세를 보이고 싶은 표정으로 정중히 사과하였다. 아 미안 쌍소리를 해서 미안. 난 보다시피 천한 계집들밖에 모르고 이거 큰일 났는걸. 경화씨한테 현장을 들키고 말았으니 히히히. 영숙은 성큼성큼 걸어 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전 가겠어요. 경화는 받아들여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거부했다. 이보시오. 내가 경화씨를 잡아먹는다고 그럽디까? 젠장 내가 식인종이요? 납치범이요? 자 올라갑시다. 마침 열려진 엘리베이터 안으로 경화를 떠다밀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면 좀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갑자기 쑥스러워지고 서로의 시선을 피하면서 엘리베이터가 한층 지날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수첩판을 응시하는 법이다. 영숙도 갑자기 조용해졌다. 왜 그러다가 그는 헛구역질을 했다. 1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섰다. 둘은 내렸다.
바이 라운지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영석은 야경이 잘 보이는 좌석으로 경화를 안내하였다. 뭘 들겠소? 술 한잔 합시다. 아, 페퍼민트가 좋아요. 영석은 보이가 메뉴를 가져오자 경화를 쳐다보았다. 경화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전 사실 배가 고파요. 하하, 참, 그거 참 근원적인 고민이 있었군. 그래, 자, 뭐 들겠소? 햄버거, 비프가스, 토스트, 생선 프라이, 불파이, 샌드위치, 포크첩. 말만 하시오. 토스트를 들겠어요. 영석은 자기는 맥주를 마시겠다면서 경화에겐 토스트와 페퍼민트를 시켰다. 경화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명멸하고 있었다. 밤이라는 어둠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오직 빛의 번뜩임일 뿐. 그것은 마치 보석처럼 고왔다. 술이 오고 식사가 오자 경화는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영석은 술에 원수진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들이켰다. 그는 술잔을 놓을 때마다 카카 하면서 독일식 악센트를 연속 발음하였다.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경화는 토스트를 씹으면서 영석을 쳐다보았다. 맛있어요, 젠장. 술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젠장. 영석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얼굴이 휘어졌다. 그는 경화가 식사를 마치자 술을 들 것을 권유하였다. 경화는 글라스에 담긴 푸른빛의 술을 바라다 보았다. 그 술은 술이라기보다는 고운 물감처럼 빛깔이 보았다. 한 잔 쭉 들이키쇼. 영석은 경화에게 술을 들 것을 집요하게 재촉하였다. 술을 마실 줄 몰라요. 경화는 부끄러워서 낯을 붉혔다. 난 이런 데도 처음 와보는데요. 어린애군. 영석이가 갑자기 화를 낼 듯이 토달거렸다. 형편없는 어린애야. 경화는 놀란 나머지 술잔을 들어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러자 영석은 한 잔 더 시켰으며 딸꾹질을 시작했다. 연애 걸어본 적이 있어요? 픽꺽. 남자하고 사귀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화가 무안해서 웃었다. 한 잔 마신 탓일까? 잠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고 숨이 가빠졌다. 젠장 형편없는 어린애군. 키만 큰 유치원 학생이야.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지. 픽꺽.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자기의 첫사랑을 얘기해주기 시작했다. 남자라는 동물들은 참으로 이상해서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는 자기의 첫사랑을 가장히 고백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영석은 자기가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으며 그 여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경화는 별 수 없이 뚜렷이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너무했었어. 픽꺽. 너무한 여자였어. 그는 자기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여자에게 책임 전가시키려는 매우 의미심장하고도 극적인 표정으로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형편없는 계집이었대도. 영석은 앞에 앉아있는 경화가 자기의 첫 애인이나 된 듯 느닷없이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봐요 경화씨, 픽꺽. 우리 연애갑시다. 영석은 장난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그는 참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 진지한 말을 마치 담뱃불 피러가는 식으로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진실되지 못한 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편이 거절을 해봤자 미처 본전이라는 식의 속셈도 엿보이는 제의였기 때문이었다. 경화씨가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픽꺽 내가 야심을 품었단 말이오. 픽꺽 우리 매일 저녁 퇴근하면 만납시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 구경도 합시다. 픽꺽 젠장 죽어지면 썩을 몸 아껴서 무엇하겠소. 차라리 어떤 면에서 그의 이런 제의가 속편한 제의이기도 했다.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그러나 넌지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수단은 듣는 사람도 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뻣뻣해지거나 난처해지지 않아도 무방한 제의였기 때문이었다. 영석은 다음날 일방적으로 7시 명동에 있는 제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다. 영화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그녀는 내심 지금 사내가 술이 취해 있으니 우선 응납하고 내일 안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경화는 자기보다 사내가 술이 깨면 더욱 부끄러워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어요. 픽꺽 내가 술에 취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양인데 난 술에 취했거나 픽꺽 안 취했거나 틀림없는 소리만 짓거린다니까.
영석은 사뭇 공갈주의 말을 내뱉고 보이에게 계산서를 부탁했다. 계산은 무려 4,000원하고도 580원이 나와 있었다. 영석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속주머니에서 500원짜리 2장, 바지 주머니에서 2장, 윗포켓에서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서너 장, 그리고 나중에는 주머니를 까뒤집어 쫄랑이는 10원짜리 동전까지 꺼내었다. 그는 마치 입으로 동전을 먹고 온몸에서 돈을 꺼내는 마술사처럼 행동을 했다. 그는 꺼낸 돈을 모조리 세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우울하게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좋은 의미로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요고 그는 경화를 쳐다보았다. 1,000원 가진 것 있어요? 피꺽. 사내는 어색하게 웃었다. 돈이 모자라는군 젠장. 경화는 자기 핸드백을 들고 꾸겨둔 비상금 1,000원을 꺼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영석에게 주었다. 젠장 밖에 나가서까지 갑을 인생이군 피꺽. 오 위대할 손. 갑을 인생이여. 이봐요. 나중에 틀림없이 갚아드리겠소. 영석은 과장된 몸짓으로 돈을 받으며 옆에 서 있는 보이에게 소리를 쳤다. 이봐 여기 있어. 아니 잔돈은 필요 없어. 네가 가져. 가다가 담배값이나 하지 그래.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 야광 시계는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석은 마구 비틀거렸다. 집에 잡심이 좁으면 우리 택시 탑시다 피꺽. 전 버스 타고 가겠어요. 영화가 대답했다. 택시값이 없는 줄 아는 모양인데 피꺽 택시값 좀 있어 젠장. 그러다가 갑자기 영석은 외부에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순간 고개를 꺾더니 전신이 밑에서 토하기 시작했다. 먹은 것이 없는 모양인지 물기만 솟구치고 있었다. 경화는 당황하였다. 영석은 부쩍부쩍 구역질을 하면서 뭐라고 중얼대고 있었다. 진작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경화는 뛰어서 인근 약방으로 갔다. 술 깨는 약 주세요. 약방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아가씨가 되실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드링크제를 들었다. 경화는 핸드백을 뒤져 동전으로만 값을 치렀다. 약을 들고 약방을 나와 영석이가 토하고 있는 전신을 밑으로 가보니 영석이는 없었다. 경화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영석은 약을 사러 간 새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아무데도 없었다. 그러다가 영석이가 신호등에 걸려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여인들을 흘낏흘낏 쳐다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자 여인들은 집중하여 영석에게 욕을 하였다. 그래도 영석은 킬킬 웃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다. 이제 영석에게 갈 것인가 어쩔까를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빠른 걸음으로 영석의 뒤를 따랐다.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야경이 번뜩이는 거리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경화의 눈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이 보였다. 뭔가 고독하고 지친 듯한 피로감이 그의 어깨 위에서 퍼덕 일고 있었다. 거의 영석의 등 뒤까지 따라가 경화는 몇 번이나 그를 부를까 망설였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영석을 지나간 여인을 툭 쳤다. 여인은 구태여 피하려는 기색 없이 영석을 빤히 쳐다봤다. 골목에서 다라를 바꾸는 사람처럼 여인에게 두 마디 말을 걸었다. 그러자 여인은 높은 목소리로 카이카이 웃었다. 영석의 눈이 여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더니 팔을 눌렀다. 전화할 눈 깜짝할 새에 친숙해져서 이상스럽게도 팔짱을 낀 채 밤이 기울어져 지쳐있는 거리를 흐느적 걸어가기 시작했다. 경화는 시린 눈으로 돌이 빠져들어간 골목에 넣어지는 수많은 네온 불빛을 보았다. 그곳에서 경화는 여관이라는 불빛도 보았다. 경화는 당황해서 빠르게 걸었다. 이봐 우리 동행할까? 누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키가 거인처럼 큰 사내였다. 집이 비었어. 마누라가 친정집 갔어. 경화는 산을 길게 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늦버스가 달려오는 정류장으로 뛰었다. 덕택에 막에도 뜯지 않은 약병이 보도 위에 떨어졌다. 병은 메마른 소리를 내면서 보도 위를 굴러 그리고 끼어졌다. 다음날 경화는 영석이와 약속한 다방에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술이 취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탓도 있었고 그의 말이 절실한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장을 짙게 한 여인과 몇 마디로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던 영석의 뒷모습은 이상한 전으로 경화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의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11시도 넘어가는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취했을까? 무엇이 그의 발길을 맴돌게 하는 것일까? 경화는 다음날 일을 하면서 줄곧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침 아침에 일어나 노래 부른 최초의 멜로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듯이 그런 의아심은 경화의 뇌를 종일토록 두드리고 있었다. 원래 격리과 일이란 좀 늦게 끝나는 법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부터 경화의 잠모 정리는 시작돼야 창밖으로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끝나고나 했다. 다음 날 경화가 일을 끝내고 혼자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사무복을 벗어버리고 화장실에서 약간 화장을 고치고 나섰을 때 철 늦은 가을비가 치적치적 뿌리고 있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멍청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어쩔 것인가. 격리과 구석에 던져져 있는 비닐 우산을 다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노라니 골목에서 느닷없이 사람이 부쩍 튀어나오면서 경화의 머리 위로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었다. 영석이었다. 안녕하쇼. 거참 늦게까지 근무하시는군. 거의 1시간이나 기다렸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방에 앉아 회사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 경화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저번엔 미안했어요. 여기 있어. 1,000원. 이자 붙여 1,000원하고도 100원 더 붙여드리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경화에게 주었다. 경화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그날 집에 잘 가셨어요? 속이 나쁘셨을 텐데. 참 그런데 미스 오늘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소? 아 그래 술 좀 취해 토해기로서니 그새를 못 참아 도망가기요? 젠장 한참 찾았어. 그리고 어제 약속한 다방엔 왜 안 나왔어요?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그럴 수가 있어? 약속을 해놓고서 말이요. 남자들은 자기와 몇 마디 얘기를 나누기만 해도 그 여자가 자기에게 후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 친구나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일수인 것이다. 약속이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어요? 경화가 한마디 하자 이보시오 경화씨는 어머니 뱃속에서 언제 약속을 하고 나왔소? 다 나올 때가 되어서 나왔지. 영숙은 끽끽 웃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우중의 데이트를 즐깁시다. 자 안으로 들어와요. 그는 우산 안으로 경화를 유혹하였다. 우산의 면적은 작았으나 둘을 가리기엔 충분하였다. 바람이 불어 비를 감싸지게 한들 까짓것 비야 좀 맞아도 감기밖에 더 들라고 둘은 우산을 받고 거리를 걷기 시작하였다. 빗방울 내리네. 내려서 내 머리 위를 두드리고 두드리네. 영숙은 휘파람 휘휘 불기 시작했다. 후익후익 풀기 시작했다. 경화도 까닭없이 마음이 부풀어 올라 생각 같아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 휘파람을 불어 합창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잘은 못 부르지만 휘파람을 불 줄 알았다. 우산 위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가볍고 윤기에 젖어 있었다. 갑자기 영석이가 지하도 입구에 섰다. 집에 갈 차비 빼고 얼마 있어요? 영석은 큰 키로 부정히 경화를 내려다보았다. 1,000원하고 400원쯤 될 거예요. 난 1,200원이 있어요. 영석은 크게 말하였다. 합치면 2,600원인데. 우리 그것으로 오늘의 제수를 점쳐봅시다. 슬롯머신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경화는 대답하였다. 어쨌든 들어가서 오늘의 제수를 점쳐봅시다. 경화씨가 500원, 내가 500원어치만 해봅시다. 막연하게 나선 길이었을 때 우연히 갈 목표가 생겼다는 것은 걸음을 빠르게 하는 법이다. 둘은 어떤 건물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넓은 홀이었는데 기묘한 생김새의 기계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사람은 많지 않아 텅텅 비어있었다. 영석은 코인을 1,000원어치 샀다. 그것을 2개의 접시로 나눠들고 오더니 경화에게 그저 하나씩 넣고 기계 옆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라고 말을 하였다. 알겠소. 나머지는 기계가 해결해 줄 테니 그리고 수박 3개만 연달아 나오면 오늘 운수는 대통이요. 경화는 묵직한 중량의 코인을 받아들고 우선 빠끔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구멍 안에 1개의 코인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기계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살구씨 3개가 얌전히 떠오르더니 갑자기 기계에서 툭툭툭툭 버릇없는 노숙개들이 해바라기 씨를 뱉듯 불평스럽게 코인을 토해내기 시작하였다.
경아는 놀랐다. 기계가 취했나봐요. 토하기 시작했어요. 경아는 영석을 올려다보았다. 영석 씨처럼 토하고 있어요. 그러자 영석은 킥킥 웃었다. 됐어요. 좋은 거예요. 이번엔 2개씩 넣고 잡아당기세요. 경아는 2개씩 넣고 기계를 잡아당겼다. 연속적으로 기계는 진저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금세 수북이 코인이 쌓였다. 경아가 기계 하나에 붙어있는 것과 달리 영석은 5개의 기계를 한꺼번에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우선 하나씩 기계에 코인을 넣고 그만큼 물러섰다가 갑자기 100m 경주하는 사람처럼 순식간에 뛰어들어 손잡이를 잡아당기고는 세금 수구먼처럼 기계의 밑부분을 손으로 만들어보는 시기였다. 그것은 놀이라기보다는 무슨 뜀박질 같은 경기였다. 그에 비하면 경화는 행운하였다. 코인을 넣을 때마다 기계는 인공호흡 시킨 사람처럼 토하고 드디어는 글쎄 기계가 미쳤겠지. 수박 3통을 얌전히 올려 보였던 것이다. 그러자 영석은 자기 일인 것처럼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자, 됐어요. 됐어. 더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돈으로 바꿔 거리로 나갑시다. 아,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이 원수놈의 기계야. 그는 주먹으로 냅다 기계 얼굴을 때렸다. 여기다 갖다 바친 돈만 해도 10원째는 사겠다. 말하자면 영석이 원수를 받은 셈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둘은 많은 곳에 돌아다녔다. 저녁 식사도 했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했다. 참으로 유쾌한 하루였다. 헤어질 무렵 영석은 경화에게 집국기 약속까지 청하였는데 경화는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영석은 머뭇머뭇 다음 날에도 만나자고 일방적인 약속을 한 다음 둘은 헤어졌다. 경화는 헤어지자마자 늦은 화장품 가게에 들러 부상금을 털어 루즈를 한 통 샀고 이제부터는 입술에 그것을 발라야지 하는 놀라운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왜냐하면 루즈를 발라야겠다고 여인이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여인이 새로 태어나는 출생일과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그부터 둘은 소위 남들이 말하는 연애라는 경지에 몰입하게 되었다. 연애에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떤 성격이라는 것이 있다. 병원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그동안에서 영화 구경을 하고 다시 나와 저녁 식사를 하고 하재라야 무슨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무슨 작가를 좋아하세요? 영화 배우 누구 좋아하세요? 그래도 할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 동네 옆집 개가 강아지를 낳았는데 하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 제1기가 지나면 처음엔 남자 앞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서도 화장실이라는 느낌이 드는 불쾌감 때문에 화장실에도 못 가고 호각없이가는 그는 초인적인 제1기에서 그래도 태연스레 사람인 바에야 가끔 화장실에도 들를 수밖에 없다는 모습으로 어색치 않게 자기를 일어날 수 있는 제2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제2기의 증상은 공연 한밤중에 잠이 깨면 상대편에게 사랑하는 경화에게라는 편지를 쓰게 되고 낮도시 회사 점심시간에 편지를 썼으면서도 그럼 이 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은 밤 3시 5분입니다. 라는 따위의 능청을 떠난 시기인 것이다. 이 제2기에 접어들면 바야흐로 연애는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어두운 거리에선 팔짱을 끼게 되고 장님 점차 더듬듯이 영화관에 들어서면 연인의 손을 더듬더듬 잡으려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2기가 지나고 나면 뜻없이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만나도 숨만이나 있게 되고 공연은 처음에 생리투성하기도 매력적으로 보이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눈에 거슬리게 되고 친구 여행과 비교하고는 여전히 미친 기분이 드는 제3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제3기의 남자는 내는 이 꿈이요 없는 이 돈이어서 둘이 만나려면 이 친구에게 몇백 원, 저 친구에게 몇백 원, 최소한의 자금을 구비하던 것이 잊으면 수채 커피값만 달랑 들고 나와 나머지는 여인에게 충당시키는 도둑심보가 고개를 드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바야흐로 연애 사관학교 졸업반인 제4학년에 진급하는데 이 시기는 마주 앉은 여인의 젖가슴 위치가 불쑥불쑥 들어오고 여인이 발을 포개고 앉았을 때 그녀의 짧은 치마를 가리운 다리 안쪽이 눈이 시도록 눈을 차오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이 무렵에는 오로지 여인의 육체적인 것에만 눈이 벌게져서 반찬 투정하는 애처럼 만날 때마다 키스를 요구하는 법인데 이 시기가 지나야만
그래서 연애는 결혼이라는 것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영숙도 여인은 아니었다. 둘이 알게 된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영숙은 경화에게 시를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젠가 여름 둘이서 남산을 걸은 적이 있었다. 그중 영숙은 이미 경화에게 당연한 듯 반말을 짓거리고 거리를 걸을 때면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둘은 남산 산정 난간의 기티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론 죄야 경화에게 있었을지 모른다. 그날 경화는 어깨가 없는 옷을 입었고 더군다나 몸에 타이트하게 붙은 옷이라 몸의 굴곡이 완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 노출이 심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곁에 서 있던 영숙의 태도가 멈칫 정신인 채 잔뜩 화난 사람처럼 입을 악물고 서 있는 것을 경화는 보았다. 본능적으로 경화의 몸은 방어 태세를 취하고 돌아보았는데 느닷없이 영숙의 입술이 경화의 입술을 향해 직진하였다. 그리고 영숙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큰 소리로 사랑해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영숙의 이빨과 경화 이빨이 마주 닿았다. 경화는 전신이 와들와들 떨려왔고 그만 온몸에 힘이 빠져버릴 정도로 그러나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난간에 빨래처럼 기대고 있었다. 경화는 들어서 눈을 뜨고 영숙의 입술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늘은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일까 희미한 빛 속에서 진지하게 꼭 눈을 감은 영숙의 옆얼굴이 초점을 받지 않았으므로 거대하게 다가왔다. 가만 숨을 헐떡거리며 영숙이가 타정스레 말을 하였다. 눈을 감는 거야. 경화는 눈을 감았다. 경화의 어깨 위에 눈송이 차츰 힘이 빠질 때더니 영숙의 목소리가 경화의 귀에서 사근거렸다. 사랑해 경화 사랑하고 있어. 대체 죄기스는 어두운 곳에서 기습적으로 훔쳐진 야만적인 그러나 그런 야만적인 것으로 해서 더욱 인상 깊은 키스는 둘의 사이를 분모시키게 되었다. 도대체가 영숙은 키스의 금지는 사내로 변하고 말았다. 둘이 걷다가 어두운 검은 문신 눈치도 없이 경화의 몸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입을 비볐다. 그러다가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며 둘은 떨어졌다. 그러나 키스를 받아볼수록 처음에는 이빨이 마주했던 키스 며칠째 키스하던 남편 밤하늘의 별이 온통 끼어서 입 안으로 빨려 들어오던 신선한 키스가 후에는 영숙의 입술이 끈적끈적 경화의 입 안으로 넘나드는 집요하고 족생 검은 키스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고 키스할 때마다 영숙의 손은 능숙하게 경화의 화제를 지는 배처럼 작고 예민한 벽가슴을 향해 달려들었고 노골적으로 경화의 살을 나달 털어내리는 탈곡기처럼 세차게 혹은 부드럽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화는 와들와들 떨면서 밀어내곤 하였다. 그럴 때면 영숙은 미안해 경화하고 물어나곤 하였지만 어떤 때는 화를 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처지인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하고 있단 말이야? 하는 말을 뱉을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둘 사이에는 가벼운 승강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는 영숙과 결혼할 때까지는 손쓸 수밖에 없다는 경화를 생각하고도 처절한 연단은 둘의 사이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는 꽤 오래 끌었다. 그러나 기억해두고서 우리가 잠을 자는 한밤중에라도 물속에서 꽤 큰 호박순처럼 눈에 확실히 띄지는 않지만 질겁한 아무 세포 인양 성욕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영숙은 경화에게 몸을 요구하는 세기말적 증상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녀 연애는 드디어 이런 경지에 들어서는 여름의 떼약볕 썩는 쓰레기가 향 필듯 무언가 달짝지근하고 누군가 시큰시큰한 냄새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영숙의 요구는 집요하고 적진형의 덤벼들 못한 용사처럼 용감말상하였다. 것이다. 누가 영숙이가 누구를 경화를 그리워서 받고 싶다는 것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싶다는 것이다. 언제 한밤중에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말이냐. 주간지에 나오는 여관에서 남자를 사랑하고 드디어 그 남자에게서 육체를 요구받고 또 받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석 달여를 요구받으면서 처음에는 신성 불가침의 정도가 차츰차츰
불가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법이다. 경화는 겨우겨우 영석의 요구를 피해 도망칠 때마다 무언가 불안하고 쑥스럽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조바심나는 심사로 그토록 사랑하는 영석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주어도 그만일 게 아니냐는 생각도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20살이 다 되도록 지켜온 족쇄의 영혼이라는 것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는 죽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둘은 태군을 만났다. 위에서 앉은 둘의 연애가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그의 눈을 피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영숙은 경화를 앞에 두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면서 술기운이 몸에 돌기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경화에게 치근치근 달라붙기 시작하였다. 이봐 영화관에 가겠어. 이제 와서 다방에 가겠어. 도대체 어딜 가겠단 말이야. 없어 우리가 언제 긴 얘기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야. 그래 경화를 품에 안고 긴 얘기 나눠보고 싶다는 거야.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파렴치하냐. 경화를 잡아먹는 데서 손 하나 안 되겠어. 정말이야. 영석이는 술을 벅 퍼들었다. 날 못 믿는군. 경화는 날 못 믿고 있어. 그는 아주 극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화의 몸에는 손 하나 안 되겠다고 하느님께 예수님께 석간에게 맹세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때 경화는 결심하였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를 믿어보자. 그러자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영숙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